저는 훗날 한 사람의 노트북을 품에 안고 낯선 집의 계단을 뛰어내려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집은 제게 품위를 들이밀던 시어머니의 집이었고요. 그날 제가 들고 나온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 그리고 감춰진 진실의 시작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그 단어들을 몰랐습니다. 진실도 증거도 복수도요. 저는 그저 서울 상암의 한 빌딩 안에서 전화기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은별 37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돈을 벌어야 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빛이 먼저 미안해했지요.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배운 건 길이 아니라 표준어였어요. 발음이 새어나올까봐 입술을 꼭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앉은 자리가 홈쇼핑 CS 상담원 자리였습니다. CS 센터는 늘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밤낮을 가리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목소리로만 서로를 만났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울먹이는 사람. 그 사이에서 저는 표정을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을 상상하는 법을요. 처음엔 매일이 겁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상대가 화가 난 건 제품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무너져서라는 걸. 죄송합니다보다 많이 답답하셨지요가 먼저라는 걸. 그렇게 저는 말로 사람을 달래는 일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실적이 따라왔습니다. 클레임을 줄이는 방법, 고객을 설득하는 문장, 화를 꺾는 속도. 저는 메모지에 문장을 적어 붙여놓고 외웠습니다. 지금 불편하신 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끔은 그 문장들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팀장님이 제 자리를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팀장님은 제 모니터 옆에 붙은 메모를 쓱 보고 웃었습니다. 은별 씨는 말이 단단하네. 칭찬인지 평가인지 애매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한마디로 한동안 버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낯선 번호가 연결됐지요. 상대는 처음부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장아찌가 너무 짜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개봉 후 바로 드셨을까요? 그럼 바로 먹지. 뭘 또 기다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숙성도가 높아 개봉 직후엔 짠맛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물에 살짝 헹구시거나 채 썰어 무침으로 드시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상대가 툭 내뱉었어요. 아니, 당신은 말을 참 잘하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칭찬 같기도 하고 비아냥 같기도 했지요. 저는 원칙대로 안내를 마쳤습니다. 교환도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오늘 입맛을 잃을 만큼 속상하셨다면 그건 저희 책임입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대로 한 번만 드셔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남아서요. 제가 사람을 설득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망치게 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얼굴은 어딘가 단정했습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은별 씨,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 안 해도 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정직원이 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설마요. 저는 입술이 먼저 떨렸습니다. 팀장님, 제가 실수했나요? 팀장님은 제 표정을 잠깐 보더니 뜻밖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수한 사람 얼굴이 아니네. 지금 바로 3층 회의실로 올라가요. 회의실이요? 이번에 계약한 식품 브랜드 대표님이 은별 씨를 직접 지목했어요. 라이브 쪽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네요. 저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잠깐 말을 안 들었습니다. CS에서 라이브라니요. 제가 화면 앞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몸이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3층 버튼 위로 손이 떨리며 내려앉았지요. 거울처럼 반사된 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가 반듯했고 눈빛은 단단했지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날의 장아찌 전화, 말 참 잘하네라고 했던 그 목소리.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은별 씨 맞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S 상담원 서은별입니다. 남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 기억나더군요. 사람 마음이 꺾이는 지점을 정확히 알더라고. 저는 당황해서 웃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그때 장아찌?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작은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리병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이건 우리 제품입니다. 집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보내요. 맛의 특징, 차별점, 고객이 믿게 되는 이야기. 그 말이 정확히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유리병이 빛을 받아 마치 작은 신호처럼 반짝였지요. 저는 그걸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지하철 소음이 크게 들렸고 광고판의 얼굴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회라면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더 작은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 앞에 선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유리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짭조름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그 향은 이상하게도 고향을 떠올리게 했지요. 바닷바람, 젖은 흙, 겨울 김장 냄새요.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습관처럼 문장을 짧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맛, 질감, 짠맛의 방향, 먹는 법, 이야기. 제가 할 수 있는 건 늘 하나였습니다. 말로 정리하는 일, 그리고 그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유리병 하나가 제 인생을 크게 꺾어 놓을 줄은요.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과 맞닿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저는 펜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고 제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작은 금이 밀이 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금이요. 앞으로 제가 마주할 사건들이 그 금을 따라 한꺼번에 터져 나올 거라는 암시처럼요. 일장에서 받은 유리병 하나가 제 일상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식탁에 앉아 밤마다 메모를 정리했지요. 맛의 첫인상, 짠맛이 올라오는 속도, 씹을수록 남는 향, 그리고 고객이 믿게 되는 말의 순서요. 대표님에게 보낼 메일은 짧게 썼습니다. 문장은 단단하게, 감정은 절제해서요. 제가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스튜디오 리허설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훑고 지나가는데 목이 먼저 말랐습니다. 모니터 속 제 표정이 낯설었어요. CS에서는 목소리만 있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눈빛도 말이었습니다. 서은별 씨, 긴장하지 마요. CS에서 하던 것처럼만 해요. PD님이 웃으며 말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첫 방송날 큐시트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고요. 과장하지 않기, 고객이 묻기 전에 먼저 인정하기, 방법을 제시하기. 제가 CS에서 배운 원칙들이었습니다. 생방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제가 먼저 먹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 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말이 차분하다. 믿음 간다. 그 문장들이 제 등을 살짝 받쳐주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제품은 완판이 났습니다. 마지막 수량이 0으로 바뀌는 순간 스튜디오가 잠깐 조용해졌지요. 저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컥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았다는 안도였어요. 방송이 끝나자 대표님이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서은별 씨,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품이 좋아서요. 겸손 떠는 것도 좋지만 실력은 실력이에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오늘이요?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합시다. 우리 아들도 같이. 얘가 요즘 회사 일 배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같이 얘기 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집, 그것도 가족 자리, 일이 아닌 공기가 느껴졌지요. 하지만 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과일 상자를 샀습니다. 포장지가 너무 화려한 건 피했어요. 괜히 과해 보일까 봐요. 그런 생각부터 하는 제가 조금 우스웠습니다. 집은 경기 광주 외곽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잔디가 정돈돼 있었고 현관 조명이 노랗게 켜져 있었지요. 문이 열리자 낯선 향이 났습니다. 비싼 방향제 같은 집안의 룰 같은 냄새요. 거실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과 대표님의 아들 박태준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단정한 얼굴의 중년 여성, 눈빛이 먼저 저를 훑었습니다. 태준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은별입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지요. 대표님이 분위기를 풀듯 말했습니다. 오늘 완판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때 중년 여성이 웃지도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별 씨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딱딱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은요?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대표님은 물컵을 들었고 태준 씨는 시선을 잠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말했지요. 요즘 세상에 대학을 못 갈 정도로 어렵다는 집이 있나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억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땐 저희 집 사정이 그랬습니다.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저는 좀 놀랍네요. 그 말은 놀람이 아니라 평가처럼 들렸습니다. 옆에서 젊은 남자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태준 씨의 동생, 박성호 씨였습니다. 말투가 가벼웠습니다. 형, 아버지가 진짜 파격이네. 완판 하나 했다고 이렇게까지? 태준 씨가 낮게 말했지요. 성호야, 말 조심해. 그러자 성호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그냥 현실을 말한 건데. 우리 집은 어쨌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그때 대표님의 아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제 쪽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TV에 나오는 일은 솔직히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더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얼굴을 파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TV는 TV지요. 집안 며느리가 태준 씨가 참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은별 씨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솔직히 품위가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품위.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진 모든 시간이 부정되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을 꼭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성호 씨가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과일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어머님, 과일 좀 더 드실까요? 말한 사람은 성호 씨의 아내였습니다. 단정한 단발, 깔끔한 손톱. 소개를 듣기 전에도 정리된 사람이라는 게 보였지요. 이름은 윤가을이라고 했습니다. 가을 씨는 시어머니에게는 공손하게, 제게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별 씨는 오늘 방송도 봤어요. 과장하지 않고 설명을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니? 가을 씨는 웃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정직하게 말하는 능력이 경쟁력이에요. 특히 식품은 더요. 그 말이 방패처럼 제 앞에 세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태준 씨도 숨을 고르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는 끝까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씹는 속도까지 의식하며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가을 씨는 중간중간 물을 따라주고 말이 막힐 때는 다른 화제로 자연스럽게 돌려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올 때 태준 씨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워서 오히려 숨이 쉬어졌지요. 오늘 미안했습니다. 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말이 나가고 나서야 제가 왜 익숙하다고 했는지 스스로 놀랐습니다. 태준 씨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은별 씨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결과로 말하고 책임지는 사람.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움과 두려움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완판을 했는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일은 잘 풀리는데 사람은 쉽지 않았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기준을 맞추려 애쓰면 결국 제가 깎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늘 도망치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과일 상자 대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을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품위, 체면, TV, 며느리,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버텨보기.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땐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오늘의 불편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제가 그 버팀을 더 큰 선택으로 바꾸게 될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일은 잘 풀렸습니다. 숫자는 솔직했지요. 완판이 이어졌고 회사에서는 제 이름을 더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웃는 듯 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얼어붙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 앞에서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은별아, 요즘은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되겠니? 남편 태준 씨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지요. 조용히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 친구들이 TV 캡처해서 보내고 또 뭐라고 하고. 그 말은 사실이었을지 몰라도 제게는 욕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밥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는데도 입맛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태준 씨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날 저는 쉬겠다고 말했지만 실은 내려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송을 끊는다는 건 제 삶의 중심을 스스로 뽑아내는 일과 비슷했지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앞에서 제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새벽 알람을 끄지 않아도 됐고 메이크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늘어나자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의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응, 알겠어. 조용히 할게 같은 말이 들렸지요. 제가 거실로 나오면 태준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부부 사이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찌릿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일단 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던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집안 사람이 된 것 같네. 그 말이 칭찬인지 통제의 확인인지 모호했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만 반복했습니다. 한 주쯤 지나자 태준 씨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 쪽 거래 이틀이면 와. 그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설 때 저는 배웅을 했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지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내가 예민한 거야. 일을 그만둬서 시간이 남아 그런 거야. 그런데 그날 밤 태준 씨에게서 온 연락은 짧았습니다. 늦어. 먼저 자. 다음 날 아침에도 오후에도 비슷했지요. 미팅이 길어. 회식이 있어. 단문. 짧은 문자. 제가 CS 센터에서 늘 보던 거리두기 문장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태준 씨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세수하러 욕실에 들어가는데 그의 셔츠 깃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립스틱인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그 방향으로 굳어 있었지요.
저는 그 셔츠를 빨래바구니에 넣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셔츠에 이건 뭐예요? 태준 씨는 잠깐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웃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시다 묻은 거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처음 보는 자국이라서요. 은별아,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면 다 있어. 너무 캐묻지 마.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다 있다는 말은 내가 참아야 한다는 말과 같았거든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기, 증거 없이 몰아붙이지 않기, 대신 대화를 정리하기. 제가 늘 하던 방식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 당신이 너무 멀어요. 태준 씨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TV 소리만 커졌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않았지요. 나 피곤해. 회사 일도 많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쉬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됐잖아. 쉬면 됐지 뭘 더 원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부부라는 최소한의 온기가 필요했을 뿐인데요. 며칠 뒤 태준 씨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더 짧게 말했지요. 급해. 내일 아침 일찍 나가. 그날 새벽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 옆에 놓인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확인만 하자. 확인하고 끝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지퍼를 열자 옷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양말, 셔츠, 넥타이. 너무 깔끔해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작은 주머니에 손이 닿았습니다. 거기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눈이 멍해졌습니다. 그 상자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요.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태준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 테이블 위에 그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태준 씨는 상자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출장 가면 필요할 수도 있지. 필요할 수도 있다고요? 은별아, 남자들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 나랑 결혼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일 쉬니까 더 그래.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제가 느끼는 불안을 제 탓으로 돌리는 말이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확인, 검증,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요. 태준 씨가 나간 뒤 저는 그의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출장 일정이 잡혀 있나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런 일정은 없는데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지요. 제가 아무리 단문으로 정중하게 논리적으로 말해도 상대가 진실을 숨기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도 말해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어른의 말이 통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말보다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니? 어머니 태준 씨가. 내가 또 예민하게 굴었지. 너는 원래 그런 애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는 늘 제가 되는구나. 제가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있는 대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받았어요. 서은별 씨 맞으시죠? 저 윤가을입니다. 가을 씨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던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가을 씨요? 형님 아니, 은별 씨.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길했지요. 가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요즘 집에서 이상한 돈 얘기를 자꾸 들어요. 장부도 뭔가 이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장부가 왜 제 삶으로 들어오는지요. 가을 씨가 한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말 못해요. 근데 혹시라도 은별 씨가 앞으로 결심하게 되면요.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때는 기록이 필요해요. 말보다 기록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말로만 살던 제가 처음으로 기록이라는 단어를 손에 쥐게 된 순간이었지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기록, 증거,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아서 해결하지 않겠다고요. 아직은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위기는 제가 도망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음 장에서 저는 결국 선택해야 한다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날지, 진실을 붙잡기 위해 남을지 말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도 제 손은 한동안 차가웠습니다. 캐리어 속 작은 상자, 회사에 확인했던 짧은 한마디. 그런 일정은 없는데요. 그 문장은 제 마음에 못처럼 박혀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울고 소리치고 끝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가을 씨가 말했던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록. 말보다 기록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지요.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짧게 적었습니다. 확인할 것, 정리할 것, 지킬 것. 저는 가장 먼저 제 생활부터 세웠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무너지면 판단도 같이 무너지더군요. 부엌에서 밥을 짓는 동안 마음도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을 씨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가을 씨는 늘 그렇듯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지요. 은별 씨. 그는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전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죄송해요.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가을 씨는 손에 쥔 컵을 한번 돌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도 겁이 났어요. 가을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돈 얘기가 너무 자주 나와요. 장부를 보는데
설명이 안 되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요? 제가 묻자 가을 씨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말하면 안 돼요. 괜히 제가 먼저 찍힐까 봐요. 그 말이 현실적이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쪽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태준 씨의 거짓말, 출장, 상자. 말을 하면서도 목이 막혔지만 감정으로 쏟아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을 씨는 끝까지 듣고 짧게 말했습니다. 은별 씨 잘못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가을 씨가 조용히 제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지금 당장 싸우지 마세요. 대신 정리하세요. 정리요? 통장, 계약 메시지, 일정. 전부요. 감정 말고 사실부터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정리하기. 한 번에 다 하면 무너지니까요. 첫째 날은 통장 내역을 엑셀로 옮겼습니다. 둘째 날은 태준 씨의 출장 날짜와 문자 시간을 적었습니다. 셋째 날은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느낌이 아니라 문장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글자로 옮겨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던 공포가 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태준 씨와도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꺼번에 따지지 않고 짧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저녁 식탁에서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싸우고 싶지 않아요. 태준 씨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눈길이 잠깐 흔들렸지요. 그럼 뭘 원하는데? 원하는 건 하나예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가 감당할게요. 태준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밥그릇에 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회사가 복잡해. 회사요?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돈 얘기가 나오고.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지금은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된다. 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복잡하면 같이 정리해요. 숨기지만 말아줘요. 그날 태준 씨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제가 가진 능력을 버리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일은 제 발판이었고 제 숨구멍이었습니다. 회사에 복귀 의사를 전하자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은별 씨 기다렸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를 남겨두었다는 느낌이었지요. 가을 씨도 도와줬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세금이 복잡해져요. 제가 구조 잡아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 씨, 제가 패 끼치는 거 아닌가요? 형님. 가을 씨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형님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조심스럽게 굴러나왔지요. 패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왜요? 제가 묻자 가을 씨는 잠깐 웃었습니다. 눈물 같은 웃음이었어요. 은별 씨가 무너지면 저도 숨을 못 쉬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숨이 되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성과도 생겼습니다. 제가 다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고객 반응이 좋았습니다. 댓글이 말했습니다. 말이 따뜻하다. 믿고 산다. 예전처럼 완판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지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끝에 공기가 차가웠지만 숨이 깊게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자 태준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 봤어.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지요. 말 여전히 잘하더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에 작은 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도 태준 씨의 빈틈도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은 조용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가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형님, 자료는 제가 조금씩 모아둘게요. 겁내지 마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 위기를 건너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우리 살아남아요. 이제 저는 압니다. 3장 끝에서 보였던 절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꾸는 신호였지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모으기 시작한 기록이 조용히 제 삶을 밀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록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을 향해 저는 오늘도 한 줄씩 적습니다. 숨을 쉬듯이요. 제가 붙잡았던 희망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정리한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다. 그 단순한 규칙이 저를 살렸지요. 그리고 그 규칙이 어느 순간부터 열매처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완판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꾸준히 흔들리지 않게 고객이 믿을 만큼만 말하고 책임질 만큼만 약속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최선이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태준 씨도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과를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행동들이 달라졌지요. 늦는 날에는 먼저 전화가 왔고 집에 오면 휴대폰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아도요.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별아, 나 겁났어. 저는 밥상 위 수저를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 풀렸지요. 뭐가요?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어머니는 늘 체면만 말하고. 그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너까지 잃을까봐 더 숨긴 것 같아. 저는 숨겼다는 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처음으로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숨기면 더 무서워져요. 나도 그래요.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그 짧은 사과가 그날 제겐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다시 걸어오려는 마음이었지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고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추는 대신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지요.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 또 방송하더라.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사람들 입방아는 어떡하려고.
저는 예전처럼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지요. 제가 책임지고 하는 일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 성장의 증거였어요. 가을 씨와의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 세무 구조를 잡아주며 형님이 흔들리면 제가 더 힘듭니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을 씨가 카페에서 제게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메모가 짧게 붙어 있었지요. 이건 뭐예요? 제가 묻자 가을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흐름이 계속 있어요. 사실이 되기 전까진 조용히 모으는 게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태준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얘기를 하던 중 태준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약속 하나 해도 돼? 뭔데요? 앞으로는 말로 얼버무리지 않을게. 확실하게 정리하고 말할게. 그 말은 제가 오래 기다리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약속할게요. 나도 예전처럼 혼자 참지 않을게요. 우리는 그날 아주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결론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칸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지요. 서로의 두려움이 조금은 보였습니다. 며칠 뒤 태준 씨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지요. 방송 장비 너 편하게 쓰라고 샀어. 괜히 말 안 하고 있다가 또 오해할까봐.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관계를 살린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잠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CS 센터에서 형광등 아래 앉아 있던 20살의 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며 살아남던 저요. 그때의 저는 사랑이든 일든 늘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허락이 아니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제가 집니다. 며칠 후 가을 씨와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가을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형님이 이렇게 버텨주니까 저도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무서웠던 거지요. 혼자였던 거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을 씨도 고마워요. 그날 전화 없었으면 저는 끝까지 제 탓만 했을 거예요. 가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크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에 쥔 것들을 놓치지 않기로 했지요. 정리한 기록들, 지킨 약속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남아준 마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 페이지엔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 저는 그 아래에 새로 적었습니다. 관계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이 쌓여서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내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태준 씨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이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은별아. 네. 고생 많았어. 사랑해.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짧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한 말로요. 저도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없다는 걸요. 시어머니의 말투도 세상의 시선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남의 기준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세웁니다. 내일이 오면 저는 또 방송을 준비하겠지요. 그리고 가을 씨와 함께 필요한 기록을 더 정리할 겁니다. 무리하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도 않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길게 들어왔지요. 그 숨이 앞으로의 시간을 버틸 힘이 될 겁니다.